갑자기 정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심장 막 빨리 뛰고 가슴 막 쪼이고 숨 못 쉬겠고 식은땀 다 나고 손발이 특히 막 다 오그라드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이게 죽는다는 거구나. 나 의대생인데.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천안 쪽에서 농구할 때 그때 알던 형인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제 가던 중에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어지러워서 급하게 갓길에 댔대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안정은 됐는데 그 뒤로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죠. 무서워서.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나 공황장애 아니냐? 걱정돼서 찾아보는데 정신과 의사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좀 공황장애 같나요? 가능성이 꽤 있죠. 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짚어봐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포인트인지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이제 공황이라는 거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확 오는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게 될 때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좀 다릅니다. 공황 발작이란 건 아까 그 형님이 말한 것처럼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몸도 떨리고 숨 못 쉬겠고 질식할 것 같은데 손발은 막 오그라들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오는 이게 공황 발작이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은 공황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공황 발작 자체가 굉장히 흔해요. 진짜 흔하죠. 네, 뭐 30%에서 뭐 많게는 70%. 통계에 따라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고 하죠. 네, 그런 점에서 김종 선생님은 공황 발작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요즘 계속 뭔가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지가광 김종 선생님. 저는 대략 한 17, 18년 정도 전에 공황 발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동아리를 2개 했었잖아요. 그 2개의 동아리가 같이 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농구부에 나갔으니까 농구부에 가서 있었더니 다른 동아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너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두 군데의 회식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벌주처럼 이제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를 총애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정말 아주 늦게까지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농구 대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주차해놨던 차를 오후 늦은 시간에 몰고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속에 운전을 해가지고 농구 대회를 하러 가는데 그 아까 형님이 겪었다는 걸 진짜 똑같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정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심장 막 빨리 뛰고 가슴 막 쪼이고 숨 못 쉬겠고 식은땀 다 나고 손발이 특히 막 다 오그라드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이게 죽는다는 거구나. 나 의대생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죽는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니 굉장히 어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쯤 뒤에 멀쩡해져서 이제 농구를 하러 다시 갔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의대생 선배님들도 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게 뭐 그런 경험을 했냐? 이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거고, 특히나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보니까 응급실에 저처럼 과음한 다음 날 이렇게 공황을 경험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합니다. 네, 아마 오동 선생님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동훈 선생님 저희 좀 들었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반복이 되거나 공황 발작을 겪고 나서 나 이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운전을 다시 못한다든지 예. 지하철 다시 못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예기 불안과 회피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그때는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다행히 예기 불안도 없었고 회피 행동도 없었고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 발작 경험자이지 공황 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저희 병원 입구에도 세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경비 시스템이 있고 집에도 갖추신 경우들 많잖아요. 이제 뭔가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보가 울리는 거고, 우리 뇌에도 그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을 가다가 칼 들고 갑자기 누가 쫓아온다 이러면은 경보 시스템 울리면서 막 숨차고 식은땀 나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막 숨 막히고 이럴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만 울려야 되는 경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거,
이게 이제 공황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도 적절히 하게 하는 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 이런 물질들인데요. 이런 물질들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이렇게 경보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뇌에서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변연계, 그 중에서도 이제 편도체는 막 과활성화돼서 날뛰고, 그거를 이제 야 지금 위험한 순간 아니야 라고 눌러줘야 될 우리 전전두엽 피질은 또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이렇게 뇌 안에 균형들이 어그러져 있는 거고요. 편도체에서 막 불안 신호가 나가면은 그 밑에 있는 시상하부의 청반이란 곳에서 이제 또 신호가 나가서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다 이렇게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보 시스템이 왜 망가지느냐? 라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 결국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이기는 해요. 스트레스가 역시나 이런 공황장애의 핵심적인 원인이긴 한데, 그런데 또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이렇게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뭐 크지 않은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고난 좀 유전적인 소인도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통계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친척들에게서,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의 친척들에게서 일반인들 비해서 공황장애가 4배에서 8배 정도 더 잘 생긴다라고 하고요. 쌍둥이 연구를 봐도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공황장애가 더 잘 생겨요. 그걸 보면은 확실히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어떤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부위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공황장애 자체가 사실 연예인분들이 내가 공황장애 겪었던 적이 있다, 혹은 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많이들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연예인 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잘 걸리는, 정말 많이 걸리죠. 일반적인 뭐 정신과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서 한 4.7%가 이제 미국인의 공황장애를 진단받는 적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항상 한 3에서 5% 정도는 걸린다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점점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200만 명 이상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또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던 연예인분들과 몇 명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되게 부러운 측면도 정말 많지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면서 압박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만 잘못해도 이제 큰일 날 상황에 처하고, 남들 시선 항상 신경 쓰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갇혀있는 듯한 압박감이 심리적으로 공황을 더 유발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목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 안 좋은 것만 스트레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큰 관심을 받는다거나 인기를 얻는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기는 하는데, 또 신기하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 경보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거라서 꼭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 울려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진짜 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TV 보거나 음악 듣고 있는데 막 올라와서 힘들다든지, 심지어 자다가도 오죠. 그러니까요. 자다가 생겼다는 얘기 정말 꽤 듣습니다. 자다가 딱 생겼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공황이구나.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만 계속 발생하면 그거는 공황장애일 수도 있지만, 공황장애보다는 다른 불안장애일 경우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 내가 주목받을 때만 힘들다, 아니면은 사람 엄청나게 붐비는 순간에만 힘들다, 이러면은 다른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냥 예측할 수 없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면은 그게 더 공황장애의 전형적인 특성이긴 합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는 해요. 남성에 비해 한 2배 더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우울증도 여성에서 2배 더 잘 생기는 게 아무래도 세로토닌 시스템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이런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변화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에 조금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안 그런 정신질환도 있지만요. 그런데 젊은 성인에서 흔히 발생해서 한 25세 평균적으로 그때 발생하고, 이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특히 40세 정도에 정말 많이 진단되는 걸로 돼 있어요. 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 연령대가 공황장애 진단을 많이 받고 치료를 많이 받는데, 이 시기가 정말 그 생존과 관련된 시기여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위로는 부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아이 키워야 되고, 회사나 이런 데서도 밀려날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막 더 일 잘하는 것 같은 똑똑한 어린애들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미리 막 희망퇴직 받는다는 얘기도 듣고, 또래들 중에 잘 나가는 친구 소식들도 많이 듣고, 여러모로
진짜 생존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40대가. 처음 생기는 연령대가 이제 1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때 좀 치료를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좀 묵혀두다가 그때쯤 돼서는 결국에 더 버틸 수 없어서 내원하시다 보니 또 그 나이대가 또 가장 많은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도 좀 얘기해보고 궁금했던 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이제 또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50대부터는 감소합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생존이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김정수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더 현실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굴러가도 생존이 위협받는 건 아닌구나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좀 더 깨닫게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죽을 일은 아니었구나.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때쯤 되면 경보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을 하다가 이게 좀 망가지는. 오작동 계속 올리다 이제 배터리도 다 달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트레스 반응도 처음에는 신체 반응 나오다가 번아웃 되는 것처럼 이제 50대부터는 좀 우울, 무기력 이런 쪽으로 좀 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절대 안 죽는다입니다. 절대 안 죽는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강렬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강렬하고 두려우니까 응급실에 가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미 괜찮아졌는데 일단 응급실 가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괜찮다고 해도 걱정되니까 심장내과도 가고 또 흉부 검사도 하고 호흡기 쪽도 알아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안 죽는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안전 불감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화재 경보기 울려도 불난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은 공항을 대하실 때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 경보 시스템이 지금 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좀 안심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역시 뭐니 해도 심호흡.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치료실에서. 네. 그래서 좀 해보셨어요 하는데 잘 안 하세요.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들숨, 날숨 이제 천천히 특히 이제 날숨을 길게 이제 하시면서 좀 이완되는 느낌, 편안해지는 느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항에 오면은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과호흡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럴 때 심박수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호흡은 우리가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는, 저도 아까 겪었다고 말씀드린 정말 손발이 다 저리는 것 같고 떨리고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은 우리가 과호흡을 하면서 2차적으로 따라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처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심호흡만 잘 시작하셔도 본격적인 공황으로 번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 드시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비약을 처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로시 약이라고 하는데 힘들 때 드시면 어쨌든 이 약 먹었다는 안도감 자체도 있고요. 약이 또 한 20-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을 또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럴 때마다 약 먹으면 내가 이거 중독되고 더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럴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분명히 득이 더 커요. 공황을 경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황이란 건 너무 무서운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약 안 먹고 버티면서 몇 번씩 경험하다 보면은 이 두려움에 때문에 예기불안과 회피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럼 일상생활 더 못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황을 최대한 경험 안 하도록 약물의 도움도 충분히 받고 이거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구나 라고 공포심을 좀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분 상태나 어떤 증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초반에는 이제 약도 좀 맞춰야 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로 좀 짧게 좀 뵙게 되죠. 그 약을 워낙 또 소량부터 시작하는데 그 소량의 약으로 잡힐지도 모르고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짧게 보고요. 한두 번만 만났는데도 약이 너무 잘 들어서 너무 편해졌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도 좀 듣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래 치료했는데도 이 공황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외부 환경 요인이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술이나 어떤 다른 물질이나 기본적인 몸 컨디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약 반응이 좀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만큼
힘드시다면 병원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케이스가 90% 이상이거든요.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좀 자신 있게 이거는 약물 치료 받아라, 그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